안녕하세요. 재배학 원론 제3과목 재배학 원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재배학 원론부터는 이제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파이팅! 자, 이제 원서 접수도 하셨을 텐데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재배학 원론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 출제되는 방향성이 좀 다양한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복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공부 방법은 항상 비슷해요. 계속 복습.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깊게 보지 않더라도 하루에 꾸준히 공부를 일정량 이상 해주셔야 네, 고득점 할 수 있고 문제 경향성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성 토양이 가장 강한 작물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네, 답은 1번 고구마고요. 나머지 나온 작물들에 조금 집중을 해볼 거예요. 나머지 나온 거 지금 콩이 나왔고 팥이 나왔고 사탕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물어본 건 산성 토양이 가장 강한 것이죠. 네, 뒷장에서 살펴보자. 산성이 강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박, 호박, 네, 박으로 외우시다. 저도 박씨입니다. 네, TMI. 어쨌든 산성이 강한 것들은 이런 박 친구들, 그리고 고구마 친구들, 토란. 이 두 친구도 뭔가 비슷하죠, 느낌이. 네, 그리고 벼, 옥수수, 토마토, 땅콩 이런 작물들이 있고 산성이 약한 작물들로는 콩, 그리고 팥. 네, 하나로 묶어서 콩팥으로 외워볼까요? 콩팥. 네, 부추는 아직 출제된 바가 없고 사탕, 무 방금 보셨다시피 보기에 나온 적이 있고요. 양파, 시금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에 강한 대표적인 친구들은 여기 이 친구들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옥수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산성에 약한 거는 콩이랑 팥, 사탕무, 양파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성 토양에 약한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땅콩 걸러야죠. 토란 걸러야죠. 강하죠. 네. 그래서 콩팥 우리가 지금 외우고 배웠던 거 이렇게 답을 쉽게 골라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은 자, 이제 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곳을 이랑이라고 하죠. 이랑. 그리고 골이라고 하는 거는 푹 들어가 있는 곳. 여기를 골이라고 하죠. 골. 네, 그래서 이랑을 이제 휴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휴. 그래서 휴를 세우고 세울 립자죠. 설립하다, 뭐 세우다 할 때 립자 많이 쓰죠. 휴립, 휴파, 파종할 때 파자입니다. 그래서 이랑의 휴자라고 했죠. 여기 이랑에 세우고 이랑에 뿌리는 거. 그래서 휴립 휴파법이고 뭐 외우기보다는 이 휴자라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게 휴립 휴파법이고 네, 이랑을 세우긴 하는데 골에다가 파종을 하는 방법은 휴립 구파법이고 이랑을 세우지 않고 평평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랑을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평평하게 하는 평휴법 네, 이랑을 넓게 하는 성휴법 등이 있습니다. 네, 작물의 내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동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네, 냉해에 강한 성질이겠죠. 잘 얼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내동성 살펴봅시다. 세포에게 삼투압. 자, 삼투압이라는 건 뭐죠? 삼투압. 삼투압은 농도를 의미해요. 삼투압은 농도. 자, 농도예요. 농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으면 내동성이 증가한다. 저희가 이제 소금물이나 설탕물 생각해보면 소금물이 좀 더 어는 점이 어떨까요? 농도가 높으면
순수한 물보다 녹는 점이래. 어는 점이 높겠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물. 좀 불순물이 섞여 있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내동성, 어는 점 자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동성이 증대한다 맞는 설명이었고, 네, 그 뒤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자면 내동성은 추위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내한성이랑도 비슷하지만 얘는 얼지 않는 성질을 정확히는 의미합니다. 삼투압에 비례하겠죠. 왜 그럴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농도가 높아지면 혼합물이 있어서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높아지게 된다 라는 의미고, 네, 그래서 유사하게 나오는 거 무기질이랑 당분 함량이 높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삼투압 농도랑 같은 말이죠. 이런 게 많이 녹아있다 라는 의미겠죠. 자, 자유수 함량과 반비례. 자유수 함량과 반비례. 네, 자유수 함량이라는 거는 제 뒤에서도 물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겠지만, 자유수라는 거는 자유수가 많다라는 거는 자유롭게 있는 수분이 많다고 지금은 생각할게요. 어쨌든 조금 더 잘 얼게 되겠죠. 자유롭게 있는 수분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잘 얼게 되겠고, 전분 함량과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얘랑 연결돼요. 당분 함량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제 당분을 전분으로 이제 전환을 해요. 이렇게 전환 관계가 되는데, 당분 함량이 낮아졌다는 거는 이제 세포액 안에 있는 당분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전분 함량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분을 이렇게 전환 관계가 되는데, 당분은 이제 세포액 안에 녹은 상태로, 네, 수화되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전분 같은 경우는 네, 녹아있지 않은데, 식물체의 전분 함량이 높아지면 당분 함량은 낮아지게 되죠. 당분 함량 낮아지면 삼투압이 낮아지게 돼서 네, 내동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분 함량과 반비례 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친수성 콜로이드와 비례한다. 네,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네, 내동성이 증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거랑은 또 자유수랑 또 연결이 돼요. 친수성 콜로이드가 증가하면 자유수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수랑은 반비례, 친수성 콜로이드랑 비례,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에 대한 굴절률과 비례한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식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햇빛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자라는 성질, 해 방향으로 자라는 성질을 이제 광에 대한 굴절률, 굴광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휘어진다는 거는 식물체가 굉장히 네, 유연하다는 거죠. 이렇게 잘 휘어지니까 유연하다는 거고, 그렇게 유연하면 잘 얼지 않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잘 얼지 않고. 네, 칼슘, 마그네슘. 이거는 우리가 눈 오면 뭐 뿌리죠? 염화 칼슘 뿌리죠. 칼슘 친구 마그네슘. 네, 결빙 억제합니다. 염화 칼슘이랑 같이 해서 염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질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동성이 약화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도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동성 파트는. 그래서 자주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나무딸기에서 이용이 되고, 여기죠. 선단부를 휘어서 묻는 방법은, 네, 선단부를 휘어서 취한다. 그래서 선취법이 되겠습니다. 성토법 같은 경우 다, 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심는 방법이었죠. 흙을 어떻게 만들어서 심는 거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취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취목은 이제 어떤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나올 텐데, 어쨌든 한 그루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어미 그루에서 발근시킨 후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요. 뭐 예를 들어서 선단부를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새로운 개체를 이렇게 땅 속에 묻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쉽고 확실하지만 대량 생산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네, 고취라는 거는 지상부에서
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지를 발근시킨 후, 네, 지상부에 가지가 났어요. 가지가 이렇게 났으면 나중에 좀 자랐을 때 얘를 잘라요. 잘라서 이 부분을 심는 거예요. 가지를 심는 방법이고, 선취 같은 경우 문제에 나왔죠. 땅에 가까운 가지, 이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묻어서 휘어서 심는 거죠. 휘어서 묻는 방법이죠. 나무 딸기에서 쓰인다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동성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실 수 있겠죠. 당분 함량이 적으면 내동성도 크다. 당분 함량이 적다는 거는 삼투압이 어떻다는 걸까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내동성은 작아지게 되죠. 자, 원형질의 점도가 낮고 연도가 높은 것. 점도라는 건 끈적끈적한 거고, 연도라는 거는 이렇게 잘 휘어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내동성이 커지게 되겠고, 나머지 선지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중 자식성 식물로만 나열된 것은, 자식성 식물이 뭘까요? 자가 수정이 되는지 여부죠. 자가 수정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식성은 이제 우리가 주식인 것들이 많은데,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보시면 벼로 우리 밥 먹죠. 밀, 빵도 먹고, 보리도 자주 먹고, 보리밥도 많고, 콩밥도 많고, 완두 콩밥도 있습니다. 담배 밥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담배를 주식처럼 이용하는 뭐 많은 분들이 있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토마토, 가지, 참깨, 복숭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찾는 것들, 물론 밑에도 많지만 일단 요 형광펜 친 것까지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밀, 보리, 콩, 완두, 담배, 그리고 토마토, 가지, 참깨, 복숭아. 이쪽은 잘 외워지지 않지만 눈으로 여러 번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타식성은 이제 옥수수, 호밀, 메밀. 이게 뭐 주식으로 보진 않죠. 우리가 뭐 이걸 주로 먹진 않지. 네, 그리고 딸기, 양파, 마늘, 시금치, 호프, 아스파라거스. 네, 이쪽 호프,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이쪽은 좀 그래도 쉬워요. 아, 이거는 잘 모르는 작물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로 부식류, 타식성 작물이고, 네, 딸기, 양파, 마늘. 이 친구들도 이제 중요하겠죠. 잘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외울까?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앞부분, 뒷부분, 자식성, 타식성, 자가 수정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자주 나왔었죠.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발화한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날, 발화가 시작한 날이죠. 처음으로 우리가 발화가 시작한 날, 또는 발화를 눈으로 본 날, 볼 시자 써서 그걸 발화시라고 하고요. 다른 용어들도 많은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시작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아니라 굴광 형상에서 가장 유효한 파장이 어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굴광성 같은 경우는 빛을 향해 굽어서 자라는 성질을 얘기하고, 대표적인 건 이게 해바라기가, 해가 여기 떠 있으면 해바라기가 어디를 봐요? 네,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자라죠. 이게 이렇게 못생겼냐, 해바라기가. 어쨌든 해가 있으면 해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는 걸, 네, 굴광성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건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를 아주 사랑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랑꾼. 왜 사랑꾼이에요? 네, 400대 파장이 있으니까요. 다음 10번. 수광태세가 좋아지는 거. 빛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수광태세가 좋다라는 것은 빛을 잘 받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잎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벼 잎이 원래 이렇게 가는데 벼 잎이 이렇게 넓어지면 수광태세가 좋아질까요? 근데 이렇게 벼 잎이 넓어지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벼 잎이 넓어지면
넓으니까 빛을 더 잘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벼 잎이 지금 가늘어서 영양분 또는 빛이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이 좁죠. 좁은데 얘 같은 경우는 넓어지죠. 잎이 넓을수록 그래서 수광태세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넓어서 밑에 있는 하엽, 밑부분의 잎을 가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최상단부에 있는 잎에는 햇빛이 잘 가겠지만 이 밑에 있는 것들에는 얘가 가려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수광태세가 얼핏 보기에는 잘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뒤로는 잘 안 오죠. 하지만 얘는 가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으로는 빛이 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이 넓을수록 좋아진다는 설명은 틀렸고, 네, 상위엽이 직립한다. 가리지 말라는 거죠. 빛을 가리지 마. 이런 얘기고, 계산형, 퍼져 있는 것이 또 가리지 않는 거죠. 키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빛을 받는데 주변의 작물에 비해서, 잡초에 비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거는 토양의 pH가 낮아질 때 가급도가 가장 감소되기 쉬운 영양분에 대해 물어봅니다. pH랑 상관있으니까 그냥 외웁시다. 가급도 낮아지는 건 P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함성 토양의 적응성이 가장 약한 것은 쉽죠. 뭐 나머지 작물들 아까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냥 약한 거 팥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아까 했었죠. 다음 중 분열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며 속썩음병을 일으키는 것은 자 붕소죠. 붕소를 이렇게 초성만 쓰면 이렇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붕소. 근데 이렇게 나쁜 말을 쓰게 되면 어머니 속이 썩어 들어가시겠죠. 나쁜 말 여러분도 많이 쓰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쪼개집니다. 네, 쪼개진 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쁜 말을 쓰면 붕소 같은 경우 사탕무 이런 것들 붕소가 결핍이 되면 이렇게 썩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고, 영양 번식하는 식물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영양 번식. 정답은 마늘이고, 네, 정답으로 항상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마늘은 영양 번식한다. 이 사실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생리적 중성 비료는 뭘까? 중성 비료. 네, 이거 성질에 따라서 비료를 분류하는 거죠. 생리적 반응에 따라 비료를 구분할 때 산성, 준성, 염기성 이렇게 됩니다. 산성 같은 경우는 쉬워요. 산자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들 딱 봐도 산성으로 느낌이 나시죠. 중성은 이 질소 계열, N계열, 질산 아모니아 둘 다 N계열이죠. 요소. 그리고 가운데 이제 임산이 들어가 있는 어떤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를 염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산성이랑 중성을 암기할 수가 있었으니까 나머지를 염기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른 개체에서 생기는 것은 암술, 수술, 다른 개체. 자웅이 서로 다를 이자예요. 다른 나무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웅 이주가 정답. 내염성 정도가 가장 큰 것은 내염성 정도가 가장 큰 거는 이것도 항상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순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빨갛게 생겼죠. 그 소금기를 다 버티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빨개졌나? 어쨌든 순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안다면 좀 더 외우기가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줄기 선단의 분열 조직에서 합성되어 정아우세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별표. 지금까지 별표를 생각해보니까 안 쳤었는데 중요한 문제는 많았습니다. 모두 중요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별표 쳐놔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화오세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세요. 정화오세 옥신입니다. 네. 고잡률이 0에서 0.15%인 것은 네, 이거는 보리만 아직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 벼도 이제 기출문제 볼 때 보겠지만 보리랑 벼만 나온다면 맞출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완성해 주세요. 0.0에서 0.15% 보리입니다. 네, 보리를 씹어버리자. 네, 이상하죠? 이상해도 외워지면 거기 맞는 겁니다. 0.15 보리를 씹어버리자예요. 발음에 유의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또 별표 문제죠. 이것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런 수분 함량에 관한 문제도 항상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8%의 공기 중에서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 상태 PF가 4.5에 해당하는 상태, 이걸 흡습 계수라고 하고요. 용어 문제였죠. 용어 문제였고,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여기도 별표. 이제 재배학 원론에서 가장 주요하게 출제되는 게 이제 어떤 작물의 조건입니다. 수분 조건, 온도 조건, 토양 조건, 그런 조건들, 광 조건, 이런 조건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살펴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개념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것은 수분 조건입니다. 잘 가져가셔야 돼요. PF라는 거는 0에서 7까지 존재를 하는데, 일단 살펴볼게요. 결합수. 결합수라는 거는 토양 입자에 붙어 있는 물이에요. 식물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토양에 이런 뭐 콜로이드도 있고 뭐 돌멩이도 있고 그렇겠죠. 얘 자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긴 한데 얘 자체에 이렇게 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물은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겠죠. 토양 입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물을 직접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흡습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죠. 이번에는 얘한테 묻어 있긴 해요. 이렇게 묻어 있긴 한데 얘랑 어떤 표면 장력 등에 의해서 뭐 붙어 있겠죠. 표현 입자 표면의 물이라서 거의 이 식물체가 이거 역시 이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중력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물이 이제 비가 오고 막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중력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아랫 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물들을 네, 중력수라고 하고, 이 중력수는 이용이 가능하겠죠. 움직이고 있고, 네,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토양을 흘러내려가는 물. 자, 모관수라는 거는 이제 식물 뿌리 같은 곳에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보유되는 물이고,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물은 이 모관수입니다. 2.7에서 4.5. 모관수는 2.7에서 4.5. 근데 7이라는 거는 물이 이제 거의 이용하기 힘든 상태. 0에 가까우면 네, 물이 많은 상태. 0일 때 포하고 7일 때는 거의 건조 토양, 수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용수량이라는 건 PF가 0일 때 물이 포화됐다는 거고요. 토양이 포화되어 있어요. 토양에 이제 물이 포화되어 있고 모세관 역시 포화되어 있는 상태의 최대 용수량이라고 하고, 그럼 최소 용수량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중력수를 제외한 수분량. 네,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물을 주는데 물을 주면 이제 이게 빠지죠. 그 화분 물 받침에다가 물이 빠지는데 그게 다 빠지고 아예 다 빠져버리고 난 수분량을 말하고요. 2.5에서 2.7 상태고요. 이걸 포장 용수량이라고 말합니다. 포장 용수량.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리고 조금 빠졌을 때,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해지기 시점, 위조 개수. 위조라는 거는 이제 식물이 말라 죽기 시작하는, 그걸 위조라고 해요. 식물이 말라 죽는 걸 위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조 개수라는 건 초기 위조점 여기, 그리고 영구 위조점 이렇게 있습니다. 초기 위조점은 이제 말라 죽기 시작하는 단계, 하지만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단계 3.9, PF로는 3.9. 영구 위조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요단강 가는 거죠. 이제 그 시점을 넘어서면, 더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어 이제 더 이상 물을 아무리 줘도 살아날 수가 없는 영구 위조점이 있습니다. 초기 위조점은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는 지점. 하지만 영구 위조점 같은 경우는 PF 4.2, 요단강 가는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흡수계수는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량을 의미해요. 흡수계수는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량. BF 4.5 정도 됩니다. 네, 수분에 관련된 저런 용어들 그리고 간단한 PF 수치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0번 문제입니다. 천연 생장 조절제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생장 조절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외워봐야겠죠. 천연옥신 IAN, IAA, PAA 해서 천연옥신이죠. 천연 성분들이에요. 뭐지? 음, 잠시만요. 지금 아침에 촬영 중이라 알람이 울릴 것만 같네요.
알람을 꺼야 돼요. 네, 천연옥신입니다. 천연옥신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네, 외우는 방법. 천연 사이다 먹고 양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충치가 생기겠죠. 이가 아프겠죠. IAN, N이죠. IAN, 네, 발음을 하세요. 됐죠? 천연옥신, 이 아프대요. 오케이. 천연 지베렐린, 네, GA2, GA3, GA4 어쩌고 GA5 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2, 3, 4, 5, 7 이렇게 지베렐린이니까 G로 합시다. 천연 시토키닌, 네, 이쪽부터가 조금 문제적이긴 한데 천연 시토키닌엔 제아틴과 IPA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 이제 제이파크 박재범 씨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천연이죠. 네, 굉장히 천재 아티스트, 천재 제이팍. 좋은가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박재범을 알면 좀 쉬울 수도 있겠다. 네, 합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데 합성 시토키닌은 제아틴 아닌 거, 일단 키네틴 그리고 BA. 뭐 어떻게 외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천연 에틸렌. 이건 C2H4 이게 에틸렌 그냥 가스예요. 그래서 C2H4 천연 에틸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합성 에틸렌은 네, 에틸렌 짝퉁이죠. 에세폰입니다. 천연 억제제 같은 경우는 ABA나 페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물 재배 시 담배의 최적 온도는 얼마냐? 사실 담배를 이제 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19세 이상, 이제 20세부터잖아요. 근데 20세에도 피면 안 되죠. 피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19세, 18세가 아니라 28세도 피면 안 된다. 28세, 28도입니다. 저희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외우는 게 좋겠죠. 어차피 저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가 왜 담배의 적정 온도가 28도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도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좀 재밌게 외우자고요. 종자 휴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일단 배가 미숙하면 종자가 휴면을 하고, 네, 너무 급히 건조시키면 종자가 휴면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종피의 상처는 근데 이제 발화가 안 할 뿐이지 이게 종자 휴면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1번. 근데 종자 휴면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불투수성, 물이 좀 필요한데 물이 너무 안 들어갈 경우, 너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 네, 이산화탄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CO2를 의미를 하겠고 공기라는 것은, 네, 기계적 저항이라는 것은 산소의 흡수로 인해서 종피가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걸 기계적 저항이라고 해요. 산소를 너무 많이 흡수한 경우 배의 미수, 양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종자 휴면 요인입니다. 천연 옥신 이제 기억나시죠? 이아파입니다. 이아를 고르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혹시 분류가 되시면 이것도 분류를 해보세요. 키네틴은 뭐였더라? GA3는 지베렐린이죠. 저는 지베렐린. BA는 뭐였더라? 얘네 둘은 같은 계열이겠네.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폭토 깊이가 0.5에서 1cm. 이거는 사실 외우기 굉장히 곤란해요. 폭토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 골라라.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눈으로 살펴가시고 여러 번 복습하다가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못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복토 깊이 같은 거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모두 암기인데 정말 나와 있는 예시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센티미터 단위별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복토 깊이가 0.5에서 1인 거는 가지 토마토. 그래서 복토 깊이를 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유채, 상추, 파, 양파, 당근 이런 종자가 비교적 작고 약한 친구들은 거의 흙이랑 같이 심어요. 흙이랑 같이. 겨우 덮을 정도 심어주고 여기가 이제 0.5에서 1cm 계열 친구들이죠. 오이, 순무, 양배추, 가지, 토마토. 어떤 규칙성도 없고 정말 이제 애매해졌는데 오이랑 이제 토마토랑 가지랑 종자들을 조금 살펴보면 뭐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 씨는 본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종자들이 네, 소립,
대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복토 깊이가 깊어져요. 종자가 작은 것들은 당연히 하게도 얕은 곳에 심어줘야 되는 거고, 무, 호박, 콩, 팥, 옥수수 이런 친구들은 종자가 점점 커지죠. 얘보다는 깊어요. 같은 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자, 토란 얘네는 깊이 심죠. 생강, 감자, 토란, 글라디올러스 이런 친구들은 깊이 심는 애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못 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네, 넘기지 마시고, 아닌 것들이 항상 들어있어요. 감자, 토란 깊어요. 생강, 근데 크로커스가 뭔지 몰라요. 근데 생강은 깊잖아. 0.5에서 1 어림도 없습니다. 자, 글라디올러스 아니에요. 수선, 네, 구근 이런 친구들은 더 깊게 심습니다. 0.5에서 1이 아니라는 거지. 녹채춘화형 식물은, 녹채춘화형 식물, 양배추, 당근, 양파 이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녹채춘화형 식물 작물을 물어보면 이 세 개만 가지고 갑시다. 녹채춘화형 뭐 있니? 양배추, 당근, 양파. 불광 현상의 가장 유효한 광. 불광 현상. 아까 말했죠. 불광 현상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제 햇빛을 보고 있는 해바라기 한 송이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네, 아까보단 잘 그렸다. 어쨌든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는 해바라기를, 이건 연상 기억이에요. 네, 이렇게 사랑을 해요. 하트. 불광 현상. 그래서 하트 해가지고 440까지 이제 파장 외웠죠. 네. 그리고 청택광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우리 저희 20대 그리고 30대 뭐 모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첫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주 청춘입니다. 그래서 444자도 가져가고 청자도 가져가고 불광현상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나이 청춘일 때 하죠. 청색광. 네.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네. 등고선에 수로를 내고 임의의 장소로부터 원류하는 방법은 하나의 지점에서 흐름을 이렇게 관계를 한다. 관계라는 건 물을 준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줘서 관계를 하는 것. 한번 인류 관계가 되고. 네, 무배유 종자입니다.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배유 종자. 뒤에서 종류 살펴보시죠. 이것이 아닌디? 네, 이것이 아닌데 이게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못 가져왔는데 뒤에 또 있습니다. 문제가. 넘어가면 이게 뒤로가 안 돌아가시더라고. 자, 수분 포텐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 이것도 별표. 무배유 종자는 뒤에서 무조건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수분 포텐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수분 포텐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뜻이냐? 거의 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다른 과학 시간에 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수분 포텐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있겠죠. 만약에 대기에서 가장 높고 토양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면 수분 포텐셜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가 높다가 위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기 좀 써놓으실까요? 저는 글씨를 쓰기가 좀 불편해서 여기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게 제일 기본적인 이해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땅에서. 그럼 우리 물을 이렇게 물을 어디다 줘요? 땅에다 주죠. 땅에 물을 주면 그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했죠.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디서 제일 높을까요? 토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죠. 토양에서 제일 높고 대기로 증산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가 가장 낮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반대로 나와 있네, 지금.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세포의 부피와 압력 포텐셜이 변화함에 따라서 삼투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이 변화한다. 네, 서로 다 상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이 된다. 이 뒤에 설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설명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식물체라고 생각하고 그려놨는데 너무 안 예쁩니다. 어쨌든 여기가 토양이고 여기가 대기라고 하면 물의 이동 방향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토양에서 물을 흡수해서 식물체를 타고 가다가 대기로 증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여기서 제일 높고요. 여기서 하이, 여기서 제일 높고 여기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동하게 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식물체로 물이 공급되는 그 방식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수분 포텐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투 포텐셜이라는 것은 아까 삼투압이 뭐라고 했죠? 세포액 내의 농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삼투 포텐셜이라는 건 세포액의 수분 포텐셜을 의미하고, 압력 포텐셜이라는 거는 원형질 막의 수분 포텐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이거 두 개의 합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삼투 포텐셜, 세포액의 수분 포텐셜과 원형질 막의 압력 포텐셜,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뒤에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다음 중 뇌 건성이 가장 강한 작물의 특성. 네, 뇌 건성이 가장 강한 애들은 뭐죠? 뭐 선인장 이런 친구, 극단적으로 가면 선인장 이런 친구들이 뇌 건성, 네, 물이 없어도 조금 잘 버틸 수 있죠. 네, 먼저 뿌리가 발달해야죠. 그래야 있는 수분이라도, 네, 없는 와중에도 이제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 잘 발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다육화, 선인장 좀 그런 친구들을 다육식물이라 하잖아요. 네, 다육화의 경향이 있는 것 같네. 최적비와 잎이 크다. 이건 좋지 않죠. 잎이 크면 증산이 많이 되죠. 선인장의 잎 같은 경우도 잎이 점점 좁아지다가 이제 가시 같은 형태로 변환이 된 형태인데, 잎이 큰 거 좋지 않습니다. 정답 3번. 기동세포는 덤으로 가져갑시다. 벼의 수광태세. 또 이거 역시 잎이 넓으면 밑을 가린다니까요. 밑을 가리면 내 밑에 있는 하엽부가 빛을 못 받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광태세는 안 좋아진다. 산성 토양이 가장 강한 것, 콩, 팥, 사탕무, 약한 것 대표적인 예시였죠. 따라서 1번 고구마가 되겠고, 고구마는 강한 걸로도 외우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하에 정체하여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물은, 네, 지하에 정체하고 있는 물을 보고 지하수라고 하죠. 나머지는 정체하고 있지 않거나 의미가 틀렸습니다. 배유 종자로만 나열된 것은, 네, 아까 무배유 배유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 있습니다. 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단자엽 식물이 많아요. 단자엽 식물은 이제 단자엽 식물과 곡물 종류들이 많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자엽, 벼, 보리, 옥수수, 그리고 양파, 당근, 토마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무배유 종자는 콩, 호박, 무, 클로버, 상추, 오이. 클로버가 의외로 나왔습니다. 문제로. 의외로 나오고 콩도 나오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은 나온 거예요. 볼드체로 이제 해놓은 애들은. 네, 저는 이제 콩밥은 먹긴 먹어요. 안 먹는 거 아닌데. 저는 빼주세요. 없을 무, 없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많죠. 주로 편식하는 거 뭡니까? 단호박 싫어하시는 분 상당히 많고, 그 이상한 식감 때문에 무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클로버는 예외. 네. 상추쌈 또 안 싸먹는 사람은 죽어도 안 싸먹거든. 오이 싫어하는 사람 전국에 한 몇만 명은 됩니다. 그죠? 아무튼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빼주세요 하는 것들이 많고, 물론 양파, 당근, 토마토 얘네도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좀 덜하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콩밥 싫어요, 호박 싫어요, 또 뭐 싫어요, 무 싫어요.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나머지 상추,
오이는 하지만 굉장히 싫어요. 오이 싫습니다. 오이 냉국 끓이면 안 먹습니다. 자, 알맞은 설명은 내 체내 이동성이 낮으며 모르겠어. 샐러리의 줄기 쪼김병. 쪼김병. 아까 어머니의 마음이 쪼개지고 썩어 들어간다. 붕소였죠. 비읍시옷. 네, 됐습니다. 벼 품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네, 뒤에 이게 설명이 있을 것인데 설명 봅시다. 없네. 죄송해요. 넣어놓은 줄 알았어. 네, 국화의 준연재배 이게 핵심이었죠. 네, 36번 문제는 아마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화의 준연재배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광처리. 네, 이거는 연결해서 그냥 외워야 돼. 이게 키워드고 광처리 저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가 아니고 국화의 준연재배 광처리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자주는 아니고 지금까지 약 3회, 4회 정도 5개년 안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완전 자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온다면 답을 외워서 가져가는 거죠. 뭐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광화학적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여기에요. 광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PAN, 팬이라는 거지. 안토시안. 포도가 착색이 되면 무슨 색이 되죠? 자색이 되죠. 그냥 뭐 그렇죠. 나머지 뭐 적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자색이라고 생각해요. 적보다는 그 보라색에 좀 더 가까워지는 자색이 되는 거. 그래서 안토시안 생성 자외선. 네, 강산성 pH가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pH랑 P랑 엮어서 아까 1번인가 몇 번에 풀었었을 겁니다. 41번 문제, 식물의 광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광은 적색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RGB로 조명을 세팅하긴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약간 적색 불빛이 보여요. 이렇게 적색 불빛 불그스름한 느낌이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색광이 효과적이다. 저온 버널리제이션을 실시한 직후 고온 처리를 하면 이게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상실되는데 춘화 효과를 저렇게 멋있게 씁니다. 버널리제이션 춘화. 네, 춘화 효과를 실시한 직후에 고온 처리를 하면 춘화 이게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춘화라고 해요. 이춘화. 네, 저희 뭐 옛날 담임 선생님 이름이랑 비슷하네. 이춘화 선생님. 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이춘화라는 것은 춘화 처리 직후에서 이제 고온 처리를 통해서 춘화 처리를 해제하는 방법이고 재춘화는 이거 이춘화 한 다음에 다시 저온 처리를 하면 또 춘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걸 반복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사이사이에 다른 작물 재배하는 거 사이 간자 써서 간작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간. 천연 지베렐린 했죠. GA2 3, 4 더하기 7, 5 이렇게 있죠. 작물의 기원지 문제 별표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상당히 쉽게 나오는 문제잖아요. 쉽게 나오는 문제라서 맞추셔야 되는데 이건 열심히 보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시험 보기 전에 이 문제는 꼭 맞춰야겠다. 못 맞추면 왠지 이게 상식이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맞춰야겠다. 외울 게 정말 많지만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도 조금 더 열심히 봐서 이 문제는 꼭 가져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외울 거 진짜 많아요. 변은 어디서 왔을까? 아시아 쪽에서 오긴 했겠지. 밥을 먹는 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가 주식으로 쌀을 먹죠. 옥수수라는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쪽도 아닐 것 같고 어디서 왔을까? 남미에서 왔습니다. 남미에는 이제 옥수수 안데스 거기서 왔고 완두콩은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에서 왔고 감자 역시 안데스에서 왔어요. 감자 옥수수가 안데스에서 왔구나. 옥수수 강원도 찰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산 쪽에 있는 거. 강원도 하면 또 놀리는 말로 감자 뭐 어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강원도랑 비슷한 뭔가
산이 많고 알프스랑도 비슷하지만 안데스랑도 비슷하죠. 어쨌든 이런 거. 양배추는 어디서 옵니까? 지중해에서 왔습니다. 배추는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상추는 어디서 왔을까요? 상추 하면 로메인 상추 생각나죠. 로메인 하면 왠지 굉장히 유럽스러운 느낌이 나네. 지중해에서 왔네요. 마늘은 어디서 왔습니까? 갈릭이죠, 갈릭. 갈릭은 어디서 왔을까요? 서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서아시아. 양파, 중앙아시아.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주로 나오는 건 지중해, 중앙아시아. 이렇게 두 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중앙아시아. 그래서 중앙아시아인 거랑 만 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뭐 철원 토마토 유명합니다. 철원 토마토. 저는 이거 어떻게 알죠? 아무튼 산간 지역에서 좀 좋은 것 같네. 유채라는 건 지중해에서 왔고, 사탕무 아까 유채, 사탕무 이런 애들이 또 내 염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서양배는 딱 봐도 서양에서 왔겠지. 복숭아는 그 삼국지에 보면 무릉도원이 나옵니다. 복숭아 꽃이 막 복숭아 꽃이 막 피는 곳 중국에서 왔겠고, 알팔파, 야 이거는 뭐 됐습니다. 서남아시아에서 왔대요. 당근 중앙아시아. 형광펜 친 것 위주로만 이게 어디서 왔구나 알 수 있도록 조금 공부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더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은 어디서 왔냐, 뭐는 어디서 왔냐, 뭐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다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중해, 그리고 중국 요 정도, 인도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동부아시아인지 뭐 어딘지는 더 알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식물은 벼가 가장 높습니다. 벼가 가장 높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거고, 틀려도 아쉽지 않아요. 작물별로 이렇게 적산 온도가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틀려도 사실 아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벼를 근데 못 골라서 틀렸다? 그건 조금 아쉬운데. 네. 알 줄기에 해당하는 거. 네, 줄기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작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 위를 가는 줄기, 뭐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예시가 아니에요. 땅 위 줄기 같은 경우는 땅속 줄기, 땅속 줄기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땅속 줄기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땅속 줄기인 친구들은 땅속에 줄기가 있는 모든 친구들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덩이 줄기, 괴경이라고 합니다. 괴경류. 네, 줄기가 비대해서 영양분 저장하고 있는 거. 감자, 토란, 돼지 감자, 감자랑 같이 가자. 토란, 튤립, 감자랑 티귿자 친구들이 있네요. 알줄기 친구는 글라디올러스, 구경이라고 하죠. 네,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글라디에이터는 뭐죠? 콜로세움,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서 이제 글라디에이터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콜로세움에서 글라디에이터, 글라디올러스, 구경이죠. 구경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암기법은 저렇게 되겠고, 비늘줄기, 마늘, 파, 나리, 수선화 이렇게 있습니다. 비늘줄기보다는 알줄기, 덩이줄기, 괴경, 구경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자의 휴면 타파, 아까처럼 아까 뭐였죠? 그 국화의 주년 재배 그런 것처럼 키워드로 가져가실게요. 휴면 타파, 지베렐린. 네, 큰 강의 유역은 강이 번발하면서 뭐 농사짓기 유리함으로 농경의 발상지였을 거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이 사람입니다. 자주 출제가 됐었고, 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농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죠. 바빌로브라는 학자인데, 산간지대가 농사에 알맞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원지가 안데스 쪽인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산간지대가 알맞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은 이제 V가 들어가고, 뾰족 V를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산이거든, 산입니다. 네, 뭐야 발음도 못하겠어. That Weyler. 이 사람은 해안지대가 알맞다고 했었고, 리비히인가요? 이 사람 리비히. 이 사람은 비료나 수경재배 비교적 근대고, 네,
일단 비료입니다. BI를 생각해서 리비는 화학자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런 농학 관련해서도 화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에 화학 원 배울 때 뭐 리비 분석법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어쨌든 화학자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연구를 했었고, 데카노돌이라는 사람은 네, 강의 유역이 농업의 발상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재배의 기원지가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것은 네, 이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중앙아시아인 것은 양배추는 어디였죠? 양배추. 고추는 어디였고 대추는 어디였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중앙아시아인 거 중앙아시아 지중해 뭐 그리고 안데스인 거는 조금 암기를 하시고 또 인도인 거 몇 개 없어요. 중국인 것도 몇 개. 딱 요 정도? 남은 뭐 서남아시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틀리면 될 것 같고 중앙아시아 지중해 이거 두 개를 진짜 제일 먼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데스인 거는 몇 개 없는 데다가 뭐 강원도 어쩌고 하면서 외우면은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중국인 거 또 배추 뭐 복숭아 이런 식으로만 알아가도 충분하겠죠. 양배추 지중해 벼 인도 양파 중앙아시아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토양 유효 수분 범위 유효 수분 범위는 이제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 범위라는 거죠. 영구 위조점까지 가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아예 없다는 얘기고 포장 용수량은 뭐였죠? 포장 용수량 기억나시나요? 거의 이용 못하는 양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PF가 0에서 7까지 있는 거고 7이면 건조 상태, 0이면 네,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합수는 토양 입자를 구성하는 물이고요. 이용은 어렵습니다. 흡습수 거의 이용할 수 없죠. 토양의 입자에 붙어 있는 물입니다. 입자의 표면에 있는 물입니다.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동성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고 모관수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 보유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를 이용할 수 있냐 식물이 최대 용수량 이용할 수 없겠죠. 네, 토양에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최대 용수량? 최대 용수량이요. 최대 용수량은 포화가 되어 있는 물이죠. 여기 뭐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고, 네. 그리고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을 지금 생각해야 되니까 포장 용수량 여기는 PF 2.5에서 2.7 중력수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위조 개수는 이제 초기 위조, 영구 위조가 있는데 영구 위조점 가면 물을 넣어줘도 이제 못 살아난다 했으니까 여긴 유효 수분이 아니네. 자, 흡습 개수는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량이에요. 건조 토양. 자, 그래서 식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주로 이용하는 이제 수분량을 유효 수분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인데, 자, 이제 제가 집에 이사하다 보면 뭐 이런 이삿짐 차도 오더라고요. 네, 포장 이사라고 써 있었어요. 원래 포장 이사. 그리고 여기 영구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영구 위조점에서 포장 이사, 네, 포장 요 사이가 이제 유효한 수분. 지금 초록색인 것도 보이시죠? 유효하다는 거지. 네, 영구 위조점에서 포장. 네, 이 트럭을 잘 이제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네, 영구 포장 이사 이게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수분 포텐셜 문제. 일단 뭐 애트리 포텐셜 제가 이거는 영향이 거의 없어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압력 포텐셜이랑 아까 삼투 포텐셜이랑 해서 세포의 뭐라고 했죠? 세포의 그 수분 포텐셜이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 이거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팽만 상태가 된다. 팽만 상태 같으면 이제 팽팽해지겠죠. 더 이상 물의 이동이 없으면서. 자,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그게 기본이에요. 수분 포텐셜의 기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자, 수분 포텐셜이랑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뒤에 내용이 있을까요? 있으면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쵸. 다행입니다. 하나 있었네요. 네. 삼투압이랑 마갑이 같을 경우에 이제 팽만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지금 마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원형질 분리가 왜 일어날까요? 아까 수분 포텐셜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식물세대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 플러스 압력 포텐셜이었죠. 그런데 이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압력 포텐셜이 낮다라는 얘기겠죠. 압력 포텐셜이 낮으니까 이쪽 세포질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질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쪼그라들게 되겠죠.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물의 이동을 생각하면 쉬워요. 수분 포텐셜이 있고 삼수 포텐셜이 있는데 이게 같으려면 이쪽 압력 포텐셜이,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이 높은 거고 압력 포텐셜이 낮은 거니까 물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겠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맞는 거고. 이건 당연히 3번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매트릭 포텐셜은 뭐 이제 기질 포텐셜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영향이 없어서 무시할 수준이라고 써뒀고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렵죠. 수분 포텐셜이 저도 설명드리기가 뭐 이거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 풀 때는 제가 좀 더 제대로 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최대한 이해를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혐광성 종자 수세미라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세미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늘에 주로 많아요. 그늘 이렇게 덩굴 그늘에 많아요. 네, 그 빛을 싫어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효성 비료 뒤에 내용 있습니다. 속효성, 속효, 빠른 효과라는 뜻이죠. 네, 빠른 효과가 있는 거고 화학스러운 이름들이 많아요. 화학적인 게 효과는 빠르겠죠. 뭐 요소, 과임산석회, 암모니아, 염화가리 뭐 이런 화학스러운 이름이 많고 완효성은 효과는 조금 느리지만 오래 지속되는 친구들입니다. 얘가 대표적이야. 깻목 그리고 피복 비료. 지효성은 효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나오지만 오래 지속되는 거 퇴비, 구비, 비 친구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비추천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물론 비추천하지 않아요. 퇴비나 구비를 비추천하는 건 아닌데 외울 때만 비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수 등을 재배하면 잡초가 크게 경감돼서 이런 애들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중경작물이라고 하는구나. 잡초를 줄여주는 작물. 천연 에틸렌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짝퉁이래. 짝퉁이 아니라 뭐지? 합성 에틸렌이 에테폰이었고 이건 C2H4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다량 원소가 아닌 것은 저희 1차 시는 이제 딱 1시간 정도 채워서 60분 하고 60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물 생육의 다량 원소가 아닌 것은 뒤에서 보시면 다량 원소는 이제 비금속인 친구들이 많죠. CHON, 황, KP, CAMG. 그리고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고 저는 다량 원소는 저희가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많이 확인을 한 원소들이 많구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밑에는 외우기 훨씬 쉬운 게 이거 BCl 어긋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BC는 미량. 저희가 성적 학점 받을 때도 BC가 많으면 미량으로 있어야지 BC가 많으면 그게 이제 잘못 산 거거든 인생을. 그쵸? 미량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F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원소 주기율 표상에서 저희가 몇 번인지 외운 적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어쨌든 외우는 방법은 다양해요. 비금속의 다량 원소는 대부분 비금속 계열이고 미량 원소는 대부분 금속 계열이에요. 뭐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디브덴, 네. 그리고 BCl 이런 애들은 금속 계열은 아니지만. 58번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문제랑 굉장히 거의 완전 똑같은 문제네요. 완전 똑같지 않아요. 약간 페추니아 어쩌고 나왔었죠. 네, 탄화수소, 어쨌든 제가 키워드는 어디로 잡았죠? 광화학적 반응. 뭐가 화합해서 광화학적 반응. PAN. 59번 장과류. 장이라는 건 뭐죠? 한국에 고추장이 있다면 서양에는 네, 잼이 있습니다. 잼을 담그기 좋은 애들.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뭐 어차피 뭐 인과류, 뭐 견과류, 또 핵과류, 뭐 너무 분류가 또 많기 때문에. 장과류는 이런 애들이야. 딸기, 무화과, 포도 이런 애들이 장과류고, 인과류는 네, 사과, 배. 저희가 감사 인사 드릴 때 사과, 배 많이 드리죠. 인과류. 핵과류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핵 같은 씨앗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각과류, 아주 좀 건조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밤호두 이런 친구들이 되겠고,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알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쉽죠. 아까 했습니다. 다 땅속 줄기에 일단 해당을 하는 것 같은데, 글라디올러스 같은 경우는 알줄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구경이라고 했고, 구경, 글라디에이터 구경 하는 거죠. 이렇게 땅속 줄기의 구분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네, 이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네, 한 절반 정도 한 거예요. 뒷내용 어차피 겹치는 설명이 많아서.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재배학 원론 수업 진행하고 이제 나머지 두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